네, 그럼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을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된 특검 소식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피해자 신분으로 김경주 지사를 처음으로 이제 소환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증거가 나왔다라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특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김경수 지사를 한 번 더 부르거나 그러기 굉장히 어렵죠. 지금 60일 전체 기간 중에 40일을 쓰고 지금 20일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소환을 하게 되면 아주 원하는 것들을 다 차근차근히 물어봐야 되는 그런 장면이고, 따라서 아마 소환이 되면 조사 기간이 아마 새벽까지 이어질 공산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특검은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김 지사도 굉장히 당당하게 휴대폰 2대도 자진 제출했고 상당히 당당한 입장에서 도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진실 공방에 서로가 이제 양보할 수 없는, 물러설 자리가 없는 그런 장면이 내일 벌어질 공산이 큰데요. 일단 특검은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핵심은 이 댓글 조작이라는 드루킹과 그 경공모 사람들이 한 그런 범법 행위에 김경수 지사가 얼마나 개입되어 있느냐. 예컨대 지시하고 명령했느냐, 그거를 이제 규명하는 부분이 하나고요. 그게 이제 업무 방해에 관련된 거죠. 예. 또 하나는 최근에 이 얘기는 조금 달라졌는데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한 것을 드루킹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그런 조건으로 이거를 제안을 했다. 이렇게 이제 특검을 또 얘기를 해요. 요거는 아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묶어 가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조사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응해서 김 지사 같은 경우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전개해 나가겠죠. 보시기에는 이제 피의자로 출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김 지사 정치적으로 좀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이제 결국에는 그런 얘기들도 돌 수가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재판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차피 내일은 상징적으로 소환되고 소환받고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예. 김 지사 입장에서 그렇게 편한 입장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게 없거나 범법 행위를 한 게 없다 그러면 그건 전혀 상관없다 생각하고요. 또 지금 이제 특검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6.13 지방선거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오사카 총영사를 자리를 제안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김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사실상 김 지사가 후보로 나갈 결정을 하는 것이 한 4월, 3월 말 이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미 1월 말, 2월 초, 즉 평창 올림픽 전에 이미 관계가 이제 굉장히 악화됐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면서 그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이제 낮다는 거죠. 이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 서로의 어떤 주장들을 특검은 특히나 이제 드루킹의 주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의혹을 조사하고 혐의를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만큼 실제적인 어떤 증거물로서 제시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특검의 과제가 되겠죠. 예, 장 교수님, 네. 김 지사는 지난번 경찰 조사에서 이미 다 이야기가 나온 것들인데 지금 와서 뒤늦게 특검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특검의 지금 모습을 보면 압수수색을 2번에 청구해서 결국은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네. 그리고 드루킹 자체가 USB를 스스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지금 김경주 지사를 내일 소환을 하는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그래서 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화해서 조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핵심은 물증이라고 봅니다. 과연 물증이 USB에 얼마만큼 담겨 있고, 이 USB에는 인스타그램까지 지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 킹크랩을 몰랐다, 이렇게 김경수 지사는 일관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예. 그러나 지금 드루킹 측에서는 킹크랩 시연회까지
왔었다. 경무 사무실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는데 결국은 이것은 물증을 통해서 3자 간 대질 신문을 하든 대면 조사를 하든 예. 여러 가지 지금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특검 입장에서도 이제 물러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직 지사고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도지사의 직도 지금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내일 하루 동안 마치고 그리고 이제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것을 이제 사법 처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일단락되는 것이 저는 뭐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전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전대에서는 뭐 이해찬 후보의 강세가 좀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금 논란이 좀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결국에는 여론조사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예. 두 가지 여론조사인데 하나는 일반 시민들의 대상으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여론조사인데 네. 그 두 여론조사 모두 다 이해찬 후보가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어떤 이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김진표 후보가 이재명 지사의 어떤 탈당을 이제 요구하거나 이제 주장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뭐 일종의 경선의 선거의 어떤 과정을 거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듯한 네. 그런 모양을 가져갔는데 사실은 그런 데에는 김진표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 사이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탈당을 요구하는, 찬성하는 입장이 한 50% 정도가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당원들의 어떤 의사의 입장에 좀 더 부응해서 이 선거를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 보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가 김진표 후보에게 아무래도 뭐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 뭐냐면 사실 이렇게 이재명 지사의 문제가 앞을 가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뭐 국민이든 당원이든 뭐 이 대표를 뽑아야 되는 사람들의 어떤 기준들을 더 봐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앞을 가리기 때문에 누가 더 적절하고 또 누가 더 필요한 어떤 당대표 후보냐는 것을 고르기에 오히려 더 혼돈을 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런 부분은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이게 재판이 아직도 시작도 안 된 아주 초기 단계 어떤 소송 사건에 지금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결과가 나온 후에 뭔가 당에서 결정을 해도 그건 뭐 무방하다. 그때 가서 탈당을 요구한다거나 뭐 해도 그거는 정당한 명분이 형성이 되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 정치적인 어떤 효과를 노리는 그런 어떤 성격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이제 효과는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지요? 아니요, 뭐 그렇게 큰 효과는 있을 개연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당 내부에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그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당원이잖아요. 이재명 지사 예. 같은 경우도 당원이 아직 재판의 어떤 뭐 유무죄를 판단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선택을 탈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 누가 정치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이것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 거죠. 장 교수님께서는 이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 실제 김진표 후보에게 어떤 뭐 친문표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선거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김진표 후보가 왜 김경수 후보는 엄호하고 이재명 경지사는 탈당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예. 결국은 지금 현실 당대표의 어떤 결정권을 가진 것은 친문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에 앞으로도 상당히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두고두고 그런 영향을 있을 수 있는 이재명 경지사는 일단은 탈당해서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 돼서 다시 들어와라 이런 뜻이고 여기에는 선거 전략이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경수 후보는 정말 믿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도 김경수 지사를 나도 그만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 뭐 특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아무 하자가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결국은 그 이면에는 친문 세력들을 나를 도와서 찍어주면 우리 민주당이 경제정당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
화끈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 전략상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해찬 후보가 상당히 지금 대세론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세론을 꺾기 위한 지금 마지막 선거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번 주에 또 호남을 찾았잖아요. 네. 호남에서는 좀 어떤 후보가 지금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결국은 선거는 뭐 저는 대세론이고 스포츠는 약자 편인데 선거를 치를 때는 유권자가 사표 방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강자편에 돌아설 가능성도 있고 특히 당의 전당대회라는 것은 차기 공천권과 상당히 영향력이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되지 않는 후보한테 줄을 섰다면 차기 공천에서도 불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현직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전당대회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원들의 표심이지만 그 당원들의 표심은 결국은 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만약에 되지 않을 후보를 내가 밀었다면 그다음에 나중에 내가 공천에서 공천 탈락이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지금 30% 이상이 대의원이 광주에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결국은 대세론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해찬 대선인이 저는 훨씬 더 탄력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호남 역시 이해찬 대세라고 좀 보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당 대표의 어떤 선거 구도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렇게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도 자체가 바뀌었어요. 2016년에는 대의원이 45% 그리고 권리당원이 30% 그리고 여론조사가 25%였는데 이번엔 45% 대의원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권리당원이 40%예요. 그렇죠. 그리고 15%가 이제 여론조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권리당원의 어떤 위상과 권한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권리당원이 지금 150만에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어떤 특정 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보다는 민주당 당원들의 어떤 당원들의 어떤 마음. 당심이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의 어떤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서 마음속에서 가장 저는 크게 좌우되는 부분은 현 정부의 어떻게 성공적인 어떤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누구냐는 것에 가장 더 많은 방점을 찍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호남도 예외 없이 그런 기준을 통해서 아마 당대표에 선출할 이제 투표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어떻게 해도 27%가 권리당원이 호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세 후보를 승부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뭐 여기에다가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러므로 지금 보시기에는 그럼 이해찬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하게 바라볼 것이다라고 보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변수가 큰 변수가 없고 이 흐름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제일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새로운 변수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컨대 김진표 후보의 예. 어떤 이재명 탈당 요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지금 저는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거의 이미지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세대 교체다, 뭐 경제다. 뭐 이 단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알맹이 예컨대 경제다 그러면 경제를 어떻게 해서 올릴 것인지 구체적인 어떤 이 프레임이라든가 정책안이 안 나오고 그냥 명칭만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이 당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 만들 것이라는 어떤 청사진이라든가 플랜 이런 것의 경쟁들이 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좀 이미지 국면으로 좀 많이 이전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좀 더 충실하게 국민들이 이런 정당이면 좋겠다는 것들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을 좀 주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실을 채우는 전당대회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네. 대의원 권리당원 즉 현재 있는 분들이 2015년에 인터넷으로 가입해서 만든 당원들 아닙니까? 상당히 자율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판단력이 빠른 그런 이제 당원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은 현역 의원들이 이분들을 컨트롤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또 여론조사 권리당원이나 이런 분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예. 국민적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해찬 후보가 35% 그리고 나머지가 20% 17% 이 정도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위를 이해찬 후보로 두고 2, 3위가 마지막에 단일화를 이루냐 안 이루냐 이것도 또 다른 어떤 관전 포인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현재 대세론이 점점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바른미래당 전대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준표가 속속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고심하던 손학규 전 상임선대위원장이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거 뭐 민주당 측에서의 이해찬 등판과 좀 비슷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하태경 의원이 이제 출사표를 던졌고 그다음에 김영환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예.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결국엔 그만큼 손학규 전 대표가 나와야 될 만큼 바른미래당이 위기 상황에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 이번에 우리가 지방선거를 보면 어떻게 뭐 선거를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 패배를 했다. 뭐 당이 다당제를 구축하고 유지시키는 어떤 동력마저도 유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의 어떤 패배를 맞았기 때문에 이것은 동력을 다시 추스리고 새로운 어떤 구심점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나와서 국민들의 관심을 좀 끌어모으고 그리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왜 이런 다당제가 필요하고 다당제를 유지하는데 이 바른미래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엇이 기존의 어떤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민주당과 다른 건지 왜 존재 가치가 있는 건지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희망사항이고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 전대에서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좀 어떤 점에 무게중심을 두고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뭐 안철수 전 대표죠. 지금 이제 미국으로 가 계시지만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를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물론 미국에 가 계신 분이지만 지금 그 좌파 세력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의중이 어디로 향하냐 그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예. 안철수 의원이 지금 대선 포기를 하는 것 틀림없이 다음 대선에 나오려고 하면 정당이 필요한 것이고 정당이 지금 전대를 통해서 당 대표를 자신과 우군인 사람을 하지 않으면 이 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합 집산 과정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어느 당이 흡수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안철수 전 대표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이제 첫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정당 체제에서 보수 정치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중심의 정당으로 이끌 예를 들어 손학규 전 대표 이렇게 뭐 상징성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치와 계층을 어느 타겟을 통해서 새로운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사람한테 주목을 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저는 상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연 이 안심을 누가 가져올 것이냐 이런 측면도 저는 이제 뭐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본인들은 이미 떠나 있고 정치를 앞으로 멀리서 바라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뭐 억측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정치 권력이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과거의 역사였기 때문에 앞으로 전당대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김영환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상당히 가깝게 지금 지내왔기 때문에 이분으로 표가 쏠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안심이 김영환 전 의원에게 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그건 제 이제 상상력이고요. 그것은 이제 뭐 안철수 전 대표의 이제 의중이 어디에 가는 건 나중에 이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손학규 전 상임선대위원장에게 또 쏠려 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장 나갈 때부터 저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당의 유승민 의원과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두 축으로 해서 당이 사실 결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서울시장이 된다 그러면 이제 구심점이 계속해서 뭐 안철수 전 대표에게 있겠지만 만약 졌을 경우에는 그러면 구심점이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그런 계산을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했다면 그렇게 해서 뭐 손학규 전 대표를 모셔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뭐 그 안심을 계산한다 그러면 저는 손학규 전 대표에게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심이 지금 상황에서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쏠려 있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오늘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5시가 좀 넘으면 이제 경선 결과가 좀 발표될 것 같은데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될 것 같은데 민주평화당 과연 새 지도부가
어떤 쪽으로 좀 정리가 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민주평화당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잖아요. 노회찬 전 의원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사실은 같이 정의당과 했던 원내 교섭단체가 지금 붕괴가 됐고 예. 거기다가 이제 지역으로는 호남으로 갇혀 있고 굉장히 좀 안팎으로 좀 어려운 장면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는 그런 것을 뚫고 출로를 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를 안는 굉장히 어려운 임무를 예. 맡은 지도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지율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다당제의 상황 우리가 뭐 5당 이렇게 구분한다 그러면 거기서 의석수로 본다 그러면 뭐 4번째지만 지지율로 보면은 거의 꼴찌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지도부가 형성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민주당과의 어떤 연정 얘기 또는 뭐 이 개혁 입법 연대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 실현시키느냐 그런 임무를 맡는 그런 어떤 지도부라고 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누가 되건 저는 뭐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장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누가 당선이 될까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대로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년 총선이 1년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총선 때 호남 지분을 갖기 위해서는 누가 대표가 돼야 되냐.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목포 출신 아닙니까?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남 출신이 당대표가 돼야만이 내년 총선 때 호남 지분을 하고 민주당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의석을 놓고 연대를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는 전남 후보가 일단은 우선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명망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정동영 의원이 열린우당 당의장도 하고 통일부 장관도 하고 상당히 국민들이 많이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이 활발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정동영 후보라고 보고 앞으로 당이 순혈주의에 있어서 정말 당의 순종을 가려내서 앞으로 호남을 중심으로 한 교두보를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하겠다. 그러면 뭐 최경환 의원 이런 분들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면 이제 새 지도부 선출이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바로 속보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무사 개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기무사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앞서서 개혁위원회가 권고했던 이란 이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개혁안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무사 자체를 이제 해체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구성하는 그런 안을 아마 대통령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매우 상징적으로 기무사령관을 교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보면 기무사 간부들과 국방부 장관과 국회 안에서 이제 뭐 청문회 비슷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군에서 발생되기 굉장히 어려운 장면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힘으로는 개혁을 완성하기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무사 사령관을 교체해서 전면적인 그래서 뭐 4,600명 가량 되는 인원 전체를 원대 복귀하고 거기서 30% 정도를 감축하는 안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기무사가 우리 과거로 올라가면 특무대 그다음에 보안사, 기무사 이어지면서 거의 군의 뭐 특권층이라고 얘기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머리도 기르고 뭐 예. 누구든 뭐 가서 개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런 장면들 더 나가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국내 정치 개입이거든요. 그리고 민간인 사찰 무슨 댓글 조작 등등의 세금을 이제 로 운영되고 군대 아주 핵심 군이라고 할 수 있는 기무사가 그런 행위를 했던 건데 이제는 이런 기무사의 DNA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장면이 이번에 이 계기로 되지 않으면 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조치이고 아주 적절하게 지금 대통령이 조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무사 감찰실장을 민간인으로 배치를 시킨 점도 그만큼 좀 인적 청산을 대대적으로 단행하겠다라는 의중이 실린 것으로 봐야 되겠죠. 감찰실장을 외부로부터 한다는 것은 지금 보면 인사 정보 생산 기능은 그냥 두고 네. 지금 뭐 김병기
김남기 의원이 그런 지금 법안을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찰실장을 외부로 둔다는 것은 민간인 사찰 같은 건 앞으로 못하게 원천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기무사 개혁의 일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해체해서 다시 개편한다고 했지만 기무사를 국방부 소속이라든가 외청으로 두지 않고 대통령 직속으로 둬서 그만큼 대통령이 다시 앞으로 보고를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무사의 역할이 이제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뭐 군에 대한 반영 모의라든가 그리고 군 장성의 비리라든가 군 장성 인사와 관련된 첩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무사의 역할은 한데 이번에 3대 비리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댓글 공작, 네. 그리고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행위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기무사가 해온 3대 어떤 비위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한 800여 명이 여기에 이제 가담했다고 해서 해평 과정에서 이분들을 다시 원대 복귀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충원하든가 다시 줄여서 기무사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기무사의 본래 역할에만 충실하고 다만 여기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때 민간인도 간첩일 수 있다고 해서 수사를 하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민간인이 간첩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가 조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과연 이 수사권을 군에 넘길 것인지 아니면 정보부에 국정원에 넘길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 넘길 것인지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지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물론 외부에서 와서 하겠지만 그러나 기무사의 본질적인 기능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장 교수님 말씀하신 분이 한 가지 이제 사실관계 대통령 직속이 아니고요. 국방부 장관 직속입니다. 그래서 이 기무사가 언제나 이 대통령 직속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가지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건데 그것도 이제 없앤다는 거죠. 이렇게 기무사 개혁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구체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 경질 가능성도 다시 좀 거론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혁 완료될 때까지는 아직 좀 잠잠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개혁의 과정에 있고 기무사 개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과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 수장을 갑자기 이제 경질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이것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그때 3월 달에 보고 안 한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해서 이 국방부 장관의 거취를 결정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상황에서 같이 겹쳐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어떤 소모적인 논쟁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 완료될 때까지는 경질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군에 가보면 이제 군 장군들 이제 이취임식을 가보면 지휘권 명령 낭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지휘권 이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의 어떤 그 지휘기를 신임 장군한테 사단장이면 사단장, 사령관은 사령관한테 이양하는 그것이 이제 지휘권 이양의 방식인데 사실은 군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명예와 사기를 통해서 군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지휘 통일의 원칙이 서야 된다. 그러나 물론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청문회에서 서로 혼선이 되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인식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극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지휘 통일의 원칙이 저는 무너졌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휘권의 큰 상처를 저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입었다. 결국은 군령이라는 것은 엄격해야 되고 합리적인 명령에 따르면 그대로 따라와야 되는데 이런 정치적인 요인에 따라서 서로 이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금 1년 정도, 1년 몇 개월이 지금 지났는데 송영무 장관의 임무는 그거라고 봅니다. 국방개혁 2.0 이것을 완수하는 거. 지난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군 기무사 개혁 이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무사 개혁도 어느 정도 선이 나왔고 이미 대통령이 기무사령관 신임 기무사령관도 발표를 했고 그래서 기무사 개혁은 신임 기무사령관을 통해서 물론 국방장관이 거기에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장관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장관의 어떤 그런
군령, 힘을 가지고 기무사 개혁이라든가 앞으로 국방 개혁을 탄력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저는 훨씬 더 국방장관 교체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의견이시군요. 네, 저는 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